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전력 산업 전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관계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일단 내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 제가 받은 제목이 그린 뉴딜과 전력 산업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 그 목차 지금 목차 이제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목차를 좀 보시면 첫 번째가 그 그린 뉴딜과 그 에너지 부문의 과제, 예, 그쵸. 그린 뉴딜과 에너지 부문의 과제를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그린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확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재생에너지들이 전력 계통에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사례를 봐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력 시장의 운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전력 시스템, 지금 현재의 전력 시장 운영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그다음에 이제 그 녹색 산업의 생태계, 뭐 조성, 뭐 이런 등등의 정책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페이지를 어떻게 조정을 하나? 아, 그 우선 첫 번째가 그린 뉴딜과 에너지 부분의 과제인데요. 다음 좀 넘겨주시죠. 네. 일단 그린 뉴딜 정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뉴딜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아, 사실 이 뉴딜 정책은 그 미국의 대공황 때에 그 경제 불황이 상당히 좀 심각해져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추진한 그 경기 부양책입니다. 1933년부터 36년 동안에 미국의 그 32대 대통령이죠. 저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도로나 항만 등의 공공시설 건설과 그다음에 이제 농업 지원을 통해서 대규모의 공공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봤을 때는 단시간 내에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의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좀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7월 14일 날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 그다음에 안전망 강화 등 이제 세 개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그 그린 뉴딜 정책은 일단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산업 분야 등에서 녹색 전환을 통해서 저탄소 사회로 이행을 추진해서 기후 변화에도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 그린 뉴딜 정책은 결국 이제 재정 투자, 그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간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의 혁신 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보면요. 일단 그린 뉴딜의 목표는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그 투자를 회복을 해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구조를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뉴딜과 그린 뉴딜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그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 공통적으로 보면 그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한 산업 부양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뉴딜 정책의 어, 배경은 결국 그 경제 불황을 타개하는 것이고
그린 뉴딜은 기후 변화를 어떻게 대응을 잘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측면에서 보면 뉴딜 정책은 비숙련 노동자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면에 그린 뉴딜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뉴딜 정책은 공공부문의 활성화를 추진한 반면에 그린 뉴딜 정책은 녹색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금년부터 25년까지 3개 분야의 국고 지원이 약 42.7조 원이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 외에도 지방비와 민간 부분의 투자 지원으로 해서 총 투자액이 73.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 분야가 있는데요. 각 분야를 살펴보면 일단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있습니다. 우선 그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은 그 약 12.1조 원의 국비가 이제 투자되는 계획인데요. 주로 이제 국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시설의 친환경 녹색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관련해서는 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24.3조 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즉 그 태양광이나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와 그다음에 전기, 수소 활용 차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보면요. 녹색 산업과 지원탄소 녹색 산업 기반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돼서 그 에너지 부분이 약 과제가 뭐 대략 한 세 개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 효율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전력 신산업의 활성화,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IEA에서도 이미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은 그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인데요. 이 자료는 그 2019년에 그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서 발표된 부분입니다. 그 국가별 그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일단 그 보시면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량과 그 탈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동조라는 게 이제 디커플링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GDP 증가와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다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탈동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그 우리가 국가의 에너지 효율 지표로 보통 비교하는 수치인데요. 이걸 이제 에너지 원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159, 그리고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즉, 그 동일한 GDP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그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적게 나타날수록 효율이 높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량이 여전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GDP는 사실 그 세계에서 12 정도가 되는데 에너지 소비는 세계에서 8위 정도로 다소비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에너지 및 전력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다소비 저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가 고착되면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옆에 그 1인당 GDP 와 그 에너지 소비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봐도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그 외국의 경우는 1인당 GDP가 증가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는 정체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전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석탄 발전 중심의 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지만 그 미래에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이나 다각화로 인해서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중국이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2030 탄소 배출에 아마 2030년에 탄소 배출의 피크가 나타나고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거라고 전격 발표를 한 바 있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2050년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를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미래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의 그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그 전력 개통에 관련된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를 좀 살펴보면요. 2019년에 지금 2.7%라고 나타내고 있는 게 전체 발전량 대비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EA에서 제시하고 있는 1단계 그 페이지 1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5% 정도까지는 1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만 봤을 때는 2.7%로 지금 1단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미 약 14%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이제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연휴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낮을 때입니다. 그때에 원자력 간발 운전이라고 해서 출력을 줄이는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개통에서의 신재생 출력,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 대한 출력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좀 더 생산량을 줄여버리는, 발전량을 줄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A에서는 이미 이제 2단계로 진입하면서 전력 시장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뭐 그 대응 방안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매 시장이라든지 소매 시장에서 그 도매 시장에서는 실시간 시장을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시장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대응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도매 시장이나 소매 시장에서의 IEA가 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구조 전환은 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산업구조 전환인데요. 일단 국고에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서 산업구조를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선도형 융합 사업. 그래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산업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 때 이미, 그러니까 2015년이죠. 이미 에너지 신산업의 주요 모델을 발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그 기반 구축보다는 오히려 그 개별 사업 모델 위주로 발표를 해서 정부나 공기업 주도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 에너지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기반을 조성을 하면 기업들이 이제 사실 수익성이 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자체가 정부나 공기업 주도하에 이제 독점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민간 투자 활성화가 사실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재생에너지의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개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그 전력 개통 영향과 관련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우선 이제 재생에너지와 이제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앞서 그린뉴딜이라고 에너지 부문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그린 뉴딜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보이고 있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태양광과 풍력 등 그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요. 일단 전력 운영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과거에 이제 비중이 굉장히 낮을 때는 전력 수요의 변동에 대응하여 그 수급 균형을 맞추는데 이제 중점을 두면 되었는데 변동성 에너지가 이제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수요도 변동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변동성도 이제 커지게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통의 불안정까지 동시에 이제 대응을 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 전력 계통 운영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선 수요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 시간대별로 앞페이지거든요. 예. 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가 변화를 하는데요. 일단 태양광 발전이 막 증가하면서 그 피크 수요 예전에는 이제 피크 수요 시간대가 낮 2시에서 한 3시, 4시 뭐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태양광 발전이 그 수요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 계통에서 나타나는 순수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태양광 발전이 줄어드는 저녁 시간대에 오히려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수요의 시간대가 이제 변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요. 일단 수급 균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뭐 전력은 일단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공급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일단 정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수요 변동에 따라서 공급도 일단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균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이제 비중이 높아서 출력 변동성이 굉장히 이것도 이제 크짐에 따라 가지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대응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주파수라든지 전압 이런 부분에서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 자체에 어떤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대응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그 대응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전력 계통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여러 가지 뭐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교류 전력 계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을 때는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적인 이제 교류 전력 계통이 이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교류의 전력 계통은 일단 대규모 발전기의 회전체가 우리 이제 터빈이 있는데요. 그 터빈이 그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해 가지고 스팀을 이제 만들어서 그 스팀의 힘으로 이제 터빈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터빈의 회전 속도가 우리 보통 주파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 커브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격 주파수를 우리나라는 이제 60Hz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터빈의 회전 속도의 각 그 발전기들이 일정한 터빈의 이제 회전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통의 주파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기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 발전기와 동시에 거대한 관성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성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일단 그 현 상태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죠. 일단 그래서 계속 동일한 발전기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발전기들이 동일한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이제 동기 발전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그 수요와 공급의 변동을 적절하게 유지해서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만일 이제 수요에 변동이 없는데도 그 하나의 발전기가 전력 생산을 중지하게 되면 일단 고장이 나서 뭐 중지를 하게 되면 그 공급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급이 이제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결국 개별 발전기의 터빈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파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빈의 회전 속도가 이제 느려지면서 주파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발전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팀의 양을 늘려가지고 회전 속도를 다시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서 그 GF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가버너 프리라고 우리 이제 조속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일정 부분 주파수를 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 발전 제어라고 해가지고 AGC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토매틱 제너레이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관제 센터의 이제 원격 지시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주파수 회복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파수 조정 예비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하 추정 예비력은 이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세웠던 계획하고 실시간이 되면 이게 이제 계속 수요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계획과 업데이트된 계획 사이에 예측 오차가 생깁니다. 이 불확실성을 수정해서 실시간 경제 급전으로 부하를 충족해주는 이런 이제 그래서 발전기의 출력을 올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수요를 부하를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추정을 해주는 그런 예비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밑에 이제 비정상적 상태 운전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만약에 뭐 거대 발전기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송배전 선로에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폭우라든지 낙뢰 뭐 이런 것 때문에 송배전 선로가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주파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그 사고 대응 예비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파수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격 주파수의 유지대가 60Hz에 플러스 마이너스 0.2Hz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게 되면 지금 기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제 나중에 큰 이제 정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건데요. 그 1차의 예비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속기 가브너 프리라고 하는 게 10초 이내 바로 그냥 대응을 하는 자체적으로 이제 스팀 양을 올려가지고 일단 주파수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의 예비력이 10분 이내에 자동 발전 제어라고 해서 관제 센터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주파수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에 중앙급전 발전기를 불러들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30분 내에 다른 발전기들이 빨리 들어와서 그 주파수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공성 자원이라고 해서 양수 발전기라든지 ESS 등을 통해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공급 예비력이 부족해서 수요에 대응을 못 해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 주파수가 우리가 유지 범위에서 굉장히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벗어난다 싶으면 결국은 변전소에서 그 저주파수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 신호를 감지를 해서 지역적으로 그 부하를 차단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하를 줄여 나가서 그 부족한 공급량의 수급 수준을 맞춰 가는 거죠. 반대로.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정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롤링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순환 정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만 정전을 시키면 대규모 한꺼번에 모든 지역에서 정전이 일어나는 대규모 그 정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응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막을 시간조차도 없이 순간적으로 주파수가 확 떨어졌을 경우에는 결국은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식의 이제 전력 계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이제 이 교류 전력 계통에 물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요. 결국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발전 출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확실합니다. 자연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양광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 출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실시간에 대해서도 그 자연 조건에 의해서 출력이 굉장히 변동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계통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경우는 이미 이제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측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변동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재생에너지는 언제 어떤 형태로서 이 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태양광의 일사량이 적정 수준에 올지를 아무도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또 한 가지는 발전기의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그냥 복사를 해서 이렇게 그 전기 에너지로 바꿔지기 때문에 관성이 없습니다. 일단 터빈에서 뭐 돌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발전기에 관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발전기라고 해서 주파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도 마찬가지죠. 풍력도 바람의 속도가 일정하게 불어주는 게 아니라 뭐 돌풍이 불 때도 있고 뭐 안 불 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이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직류로 전력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류 계통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인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환을 시켜서 계통에 물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일단 그 화석 그러니까 화석 연료 발전기나 원자력 이런 것들이 많을 때에는 비중이 높을 때는 사실 뭐 계통에 그래도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 때보다는 비교적 용이하게 어, 그 주파수나 전압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계통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전력 수급 불균형, 전력 품질 저하, 그다음 전력 계통의 관성이 약화되고 정전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아니 앞으로 좀 돌아가시죠.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 약간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우선은 이제 전력 수급 불균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변동성 재생에너지 출력 예측에 대한 오차가 아까 크다고 상당히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제어가 어려워서 계통 관리하에서 수급 운영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 때 계통의 그 수요, 그러니까 계통의 부하가 높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좀 작다고 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공급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파수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통 부하가 낮을 경우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반대로 주파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하는 그래서 우리가 커테일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통 부하라든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뭐 좀 어느 정도는 제어가 가능하지만 일단 어,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약간의 이제 수급 불균형이 이제 심화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력 품질이라는 것이 아까 주파수 변동과 어, 지금 전압의 상승 문제입니다. 결국은 공급 과잉과 부족이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이제 과잉이 이제 나타났을 경우는 주파수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주파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되면 주파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파수가 상승하면 이게 이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비들이. 그래서 이제 설비 보호 장치가 작동함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들이 계통에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결국은. 근데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주파수는 막 극비하게 떨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압 상승의 문제는 사실은 주파수의 문제는 전국 단위에서 일어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과 관련된 문제는 지역 단위에서 주로 이제 배전계통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송배전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배전계통에 이렇게 물려서 전류가 오히려 거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전력을 수요할 때 발전기에서 가정까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계통으로 역으로 이제 조류를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전력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런 계통을 운영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역조류 문제라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원에서 그 투입되는 우리가 이제 유무효 전력 라는 것이 있는데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은 우리가 보통 다른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맥주와 맥주 거품과의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맥주는 맥주의 맛은 맥주 그 호흡이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당연히 내죠. 근데 이제 맥주 거품은 맥주의 맛을 신선하게 유지하거나 맛을 내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효 전력은 에너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력이 흐르는 그게 이제 에너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무효 전력은 잘 흐르게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전력이 이제 그 배전계통으로 이렇게 거꾸로 들어옴으로 따라 가지고 무효 전력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면서 전력계통의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기나 설비가 고장이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무효 전력을 흡수해서 전압 상승을 완화해 주는 것이 맞는데 재생에너지의 설비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일단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비용의 문제가 일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기기나 설비가 고장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성은 약화는 아까 터빈의 이제 회전체 발전기의 경우는 관성들이 이제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비중이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관성이 약화됩니다. 이제 관성이 약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주파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관성이 이제 강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파수나 전압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이 느려지고 천천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복원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주파수나 전압 변동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새로운 대체 자원을 투입하거나 뭐 이를 요구할 때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통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전 위험이 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다 보면 갑자기 이제 주파수 확 떨어지면 결국은 대규모로 정전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력 계통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제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의 출력 제한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그 전력 수요가 굉장히 이제 낮은 경우에 다른 발전 설비의 출력을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들이 계속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력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이제 타 발전 설비의 출력을 줄인다 하더라도 일단 일정 수준 밑으로는 줄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최소 유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을 맞춘다 하더라도 원체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발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출력 제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파수가 과주파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상 신호로 감지를 해서 태양광 설비가 대규모로 탈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가 다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주파수 계전기가 부하를 차단하는 이게 결국은 정전이죠. 뭐 순환 정전이 됐든 대규모 정전이 됐든 어쨌든 정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HVDC라고 그래서 그 전라남도의 지역과 제주도를 이제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데요.
이게 하이 볼티지 디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고압 어, 고압 직류 성전 선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남는 전기를 결국 육지로 전송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ESS를 확충해서 대응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자체 수요를 개발해서 그 시간대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시간대로 수요를 이동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여하튼 지금 풍력 발전기의 출력 제한이 지금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19년도에 사실은 46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6월 달까지 이미 한 44회를 지금 풍력 발전에 출력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의 설비 용량을 보더라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2019년에 551메가와트가 됐는데 그때 2020년에 보면은 최소 수요가 42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수요가 낮을 경우에는 이미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이미 이 수요를 충당하고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력이 모자라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잉돼 가지고 태양광 풍력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과잉이 돼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일단 과전압하고 주파수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 2019년 10월에서 연말 사이에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이제 밀집해 지금 돼 있는 전라도에서 배전계통의 과전압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과전압이라는 기계나 설비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송배전 선로의 조리를 다른 곳으로 돌려가지고 일단은 전압을 좀 낮춰주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변전소의 조상 설비라는 게서 이제 무효 전력을 좀 흡수해서 과전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설비의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거기 전라도에 그 한빛 원전이 있습니다. 거기 영광에 한빛 원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어, 수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개통에 들어오는데 이거 이제 무효 전력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갑자기 과전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일단 금년이라는 게 아마 작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20년에 3월 28일에 신보령 1호기가 불시에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통 주파수가 일단 떨어집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주파수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인버터가 위험 신호로 인지를 해가지고 전력 생산을 중단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주파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전에 이제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단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가 신규 접속 설비의 경우에 개통 연계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일단 고장이 났을 때 그 재생에너지가 바로 떨어지지 않고 그몇 초라도 일정 시간 동안에 개통 접속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떨어지면은 주파수가 곧바로 급전 직하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몇 초라도 개통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 그 몇 초 사이에도 대체 자원을 우리가 불러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바로 떨어지지 않게끔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기준들을 그리드 코드라고 그래서 그 개통 접속 기준을 굉장히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작년 1월 30일 날 새벽에 1호사 케이블의 송전 선로의 낙뢰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되고 있던 풍력 발전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탈락하는 그래서 주파수도 떨어지고 공급력이 부족하니까 그 육지에서 아까 그 HVDC로서 이제 전력 공급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위기를 해결했지만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고립계통입니다. 다른 나라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지에도 아마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아까 출력 간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휴 때 특히 뭐 명절이나 연휴 때 보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전력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 발전의 출력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거죠. 그리고 9월 30일 날 이게 아마 추석일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때도
출력 간발을 시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서 중성자를 흡수해서 분산을 방식으로 분산을 원자로에 투입해가지고 좀 이렇게 출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연휴나 명절 등 특수 경부화 시간대에 이런 이제 운전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막 들어오니까 일단은 어, 원자력도 사실은 굉장히 출력 조절이 힘든 전원입니다. 그래서 경직성 전원인데 결국은 우리가 보통은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있는 전력 수요, 기저 수요라고 하는데 그 수요를 담당하게 그래서 24시간 상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출력 조절이 원활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원자력까지 이제 출력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상정 고장이라는 건 일단 고장을 가정해 놓고 주파수의 유지 기준을 지금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상 상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Hz에 플러스 마이너스 0.2Hz 그다음에 이제 발전기 하나가 고장했을 때 약간 낮춰가지고 두 개가 고장 났을 때 이런 식의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그 기준이 있는데 신뢰도 기준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 여기에 이제 최대한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전 발전기 가동 중단에 따라 가지고 주파수가 하락할 우려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의 출력을 줄여놓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발전기 한 개가 더 고장이 나면 최저 주파수 범위도 벗어나면 신뢰도 기준을 위반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아마 발생될 가능성 이제 태양광 풍력 발전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그 기존의 이제 경직성 전원들의 출력을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배전 계통의 영향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 분산 에너지가 뭐 확대되면서 배전 계통에 보통 이제 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그 전통적 전력 거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발전 설비가 전력 생산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일방적으로 정보가 이렇게 전력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정보도 일방적으로 흘러가는데 미래에는 이제 분산 에너지 자원이 확대되면서 전력 거래 구조가 오히려 배전망이 분산 에너지 자원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에너지 자원의 소유자가 이제 소비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 전력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근데 이제 전력망이 굉장히 이제 혼잡하게 되고 피크부와 관리 방식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 그래서 배전 계통의 안정성을 전제로 해서 분산 에너지 시장 거래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전력 시스템은 일단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분산에너지 자원이 활성화되면 이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것이 이제 양방향으로 다 이렇게 서로 일종의 상호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전력 운영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운영 시스템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운영 시스템 문제점은 일단은 현행 이제 발전 경쟁 단계라고 돼 있어서 이제 비용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전 외에 이제 6개 발전사가 있고요. 한수원을 포함해서 6개 발전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전력을 거래하고 한전이 어, 구입을 해서 송배전 망을 거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전이 독점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한전에서 이제 전력을 구입하는데 그 3만 킬로와트 이상 대규모 소비자가 오히려 도매 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가능하게 돼 있는 그리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거래는 도매 시장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과 전력 구입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사업자는 수급 계약 가격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 개편 이전에는 이게 이제 한전이 이제 수직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구조 개편이 되면서 발전 회사 그
6개의 발전 자회사 형태로 공기업으로 이제 한전에서 분리를 시키고요. 입찰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회사가 입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전력 입찰 시장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가격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요. 비용 자료를 받아다가 일단 가장 싼 비용이 드는 발전기부터 돌려서 수요에 충당하는 발전기가 오히려 그 전력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이 소매 시장 개방까지 완전히 자유화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발전 경쟁 쪽만 일단 도매 시장 쪽만 구조 개편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2001년에 전기사업법이 이제 크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과 지금과는 상황이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전기사업법이 큰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서 그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유인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거래 방식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용이 굉장히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신규 산업 성격상 굉장히 이제 융복합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에서는 발전이나 그다음에 송배전, 판매 이런 이제 사업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가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용 범위도 제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술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파지티브 규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를 규제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빼고는 모조리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지 우리가 신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파지티브 규제,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어, 좀 생성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도매 시장에서는 결국은 발전사 자회사의 정산 조정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도매 시장에서 그 개통 한계 가격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발전 자회사한테 정산을 해줄 때는 일단은 그 이익이 나는 초과 이윤이 나는 부분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그래서 적정한 이윤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자원 배분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 전 시장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미 계획을 해서 실시간 그 개통 한계 가격을 이미 결정을 해버리고요. 그 실시간에 다음 날 실시간에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한 거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 가격의 결정 방식은 재생에너지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변동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택을 쌓아 나가는 도매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에 따르면 계속 그 발전량이 재생에너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그러니까 발전 비용이 이제 적은 원자력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발전 그 다음에 가스 발전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수요를 계속 앞에서 다 충당을 하다 보니까 S&P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해서 개통 한계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각종 뭐 여러 가지 뭐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우리는 전기요금에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을 계속 이렇게 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 시장에서의 그 개통 한계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거를 소매 시장의 전기요금으로 다 흡수하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시장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소매 시장 가격을 거기에 다 반영을 못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도매 시장 가격이 높으면은 도매 시장 가격이 높으면은 한전이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매 시장 가격이 낮으면은 한전이 흑자를 보는 이런 구조가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체계도 과도하게 전기 요금을 규제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전, 배전, 판매 등의 부문별 비용 분리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요금제도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급이 굉장히 이제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요금 변동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요 반응이라든지 신규 사업 창출에 굉장히 이제 장애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네 가지 규제를 볼 수 있는데 에너지 요금 규제, 그다음 독점적 시장 구조, 정보의 독점화, 그다음 에너지 원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그냥 가스는 가스공사가 이제 도매 시장을 거의 뭐 점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은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열 부분에 대한 가장 지역적인 좀 그런 큰 회사라는 형태로 그래서 각 회사들이 요 에너지만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엄격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융복합 사업 모델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법상에서는 하지 못하게끔 지금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일단 그 전통적 에너지 시스템에는 그 수직 통합적인 독점 구조에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만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 송배전, 판매 일방향으로 흘러가 가지고 한, 한 가지 에너지를 판매를 해서 일단 판매 수입을 획득하는 것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하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은 분산형 자급자족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집중적으로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구조 개편을 했는데 우리는 뭐 하다가 만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에너지의 시장 구조를 어느 정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과 ICT가 적용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빨리 올 수 있는데 시장의 구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이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 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비전통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분산형 에너지와 ESS 결합, 그다음 전기 자동차 에너지 서비스 이런 이제 사업들이 계속 모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구조와 시장 구조가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일어날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계획을 잘 해야 아마 이게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력 산업 방향인데요. 이게 마지막 파트입니다. 즉 미래의 전력 시스템 운영은 결국은 그 미래의 전력 시스템의 역할이 변화된다는 건데요. 시스템의 역할이 뭐냐면 일단은 단지 뭐 전력만을 공급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분산 에너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으로 아마 진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모델이 중앙 집중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소비자들한테 그 판매 수입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유지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그 배전이라든지 소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수입을 확대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자들이 그 다양하게 이제 선택한 기술을 계통에 연결을 해서 다른 이제 분산 자원이나 중앙 집중적 자원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전력 시스템이 점점 더 스마트화되지고 분산화되지고 좀 더 복잡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전력 시스템은 이런 이제 뭐랄까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모든 분산 에너지 자원을 여기 이제 어느 정도 통합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게 신뢰성이나 안정성, 환경적인 지속성을 보장을 해주고 서비스나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전력 산업의 진화와 전력 시장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 좀 좀 고민을 해보면요. 일단 전력 산업이 진화한다는 것은 그 신기술 적용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화, 디지털화 된다는 거죠. 디지털화는 결국 이제 자동화나 효율화 되는 건데 일단 전력 산업의 진화 촉진은 결국은 유연한 운영 시스템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유연한 운영 시스템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개통 통합 문제를 어떻게 유연하게 이제 대응을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연성 관련한 자원을 확보해서 그걸 어떻게 시장 가치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체제가 마련돼야지 재생에너지가 이게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개통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 부분은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아마도 주도해 나갈 겁니다. 결국은 시장 참여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술력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측에서 수익 창출 가능성 증대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사업자들이 막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나 통제하는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경쟁 구도를 통해서 일단 이런 이제 세 가지의 그런 이런 방식들이 좀 더 조화를 이루면서 전력 산업이 앞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지금 이제 그러면 결국은 전력 운영 시스템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시장이 개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개통 통합은 근본적으로 전력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대응하는 것은 이제 전력 도매 시장인데요. 신재생에너지의 그 개통 연계 기준을 아까 강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들이 일정 시간 동안에는 전력 개통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탈락해 버리면 주파수는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fault ride through라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은 이것도 이제 low voltage ride through라고 그래서 전압도 일정 시간 동안 붙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갑자기 이제 탈락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금성 자원 형태로 fast ERR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정한 주파수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저주파수 계전기가 그 산업체에다가 이미 이제 계약을 해서 이런 신호가 일정 수준의 주파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산업체의 소비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산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요 시간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패스트 DR을 지금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다 좀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하는데 당일날 일정 오차 내로 이제 만약에 출력이 나오면 정상금을 지급을 하는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그 실시간 시장은 우리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의 도매 시장 운영은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번의 정산을 따로따로 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 전에 계획된 것이 수급에 맞춰서 그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에서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실시간 시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변동성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시간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장이나 보조 서비스 시장을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지금 거래소에서 2024년까지 이걸 이제 지금 조성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매 시장에 지금 장단기 계약 시장, 어, 장단기 계약 비중을 좀 올려서 현물 시장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 뭐 거래보다는 오히려 이미 딜리버리 하는 그런 날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얼마만큼의 양을 미래 어떤 특정 시간에 얼마만큼의 어,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사전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출력, 그러니까 생산량, 발전량에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변동성을 미리 이제 위험을 사전에 해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물의 비중을 일단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비용 자료를 제출해서 가격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입찰해서 시장에서 만들어놔 시장에서 비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구와 사업자의 입찰 선택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입찰에 따른 용량 시장 운영, 지금 이제 우리가 변동비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요금은 도매 시장에서는 변동비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개통 한계 가격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도록 용량요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설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이 입찰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용량 시장을 또 운영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시장으로 넘어오면요. 분산 에너지 자원이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디스트리뷰션 지금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DSO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전 계통 운영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송전 계통 운영자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전력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송전 계통을 운영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전 계통 운영자는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배전 계통 운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이 일단은 그 송배전망과 그다음에 판매 부분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전에서 배전 계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을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분산에너지 자원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아직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분산에너지 자원의 거래는 도매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한전과 PPA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배전 계통 운영자 중심으로 거래 플랫폼이 형성되고 분산에너지 자원을 연결을 해서 좀 더 소매 시장 기반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소매 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매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하는 이제 한전의 독점에서 일단 시장을 열어서 어떤 사업자들도 들어와서 내가 자격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본과 이제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여지고요. 현 전기사업법에서 사실 신규 판매 사업자 허용이 가능하지만 일단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요청하는 사업자들도 지금 없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아직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죠. 이제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도매 시장이나 소매 시장을 개방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추진을 한다고 하면 공정 경쟁을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도매 시장에서 전력 구매 조건과 관련해서 한전이나 다른 판매 사업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배전망 이용 조건도 한전이 여전히 송배전망과 판매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송배전망을 이용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좀 공정하게 대우를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데 현행 소매 시장 요금이 이제 약간의 좀 용도별로 이제 교차 보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용도별로 뭐 나눠져 있죠. 산업용과 주택용, 뭐 농사용, 교육용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용도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용도별로 구분할 게 아니라 우선은 이제 전압별로 고압에서 저압으로 내려가면서 전압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압에 따라 가지고 그게 드는 비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기요금에다 부과를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용도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용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각 용도별로 원가 회수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산업용이나 일반용은 지금 일반적으로 원가 회수율보다 더 높게 지금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용은 오히려 원가 회수율보다 낮은 형태로 지금 계속 혜택을 줘가지고 좀 할인을 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원가 회수율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산업용이나 일반용에서 주택용을 교차 보조해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용도별로 원가 회수율을 다 100%를 맞춰서 전압별로 좀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소매 시장이 개방되면 초기에는 요금 상한제로 좀 묶어서 일단 캡을 씌워서 그 이상 요금을 못 올리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경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소비자 선택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에 따라 가지고 비용을 줄일 요인이 발생하면서 요금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뭔가 이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원 배분이 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 경쟁 여건 조성과 시장의 가격 기능 활성화로 전력 시장의 효율화를 정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전력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뭐 개통 문제라든지 전력 시장의 유연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개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력 시장의 구조 문제가 빨리 좀 어, 해결이 되고 좀 경쟁적으로 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시스템도 좀 더 거기에 걸맞게 개선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전력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잠깐 받겠는데요. 질문이 네, 질문 하나를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자꾸 빨리 넘어가가지고 네. 잠깐 처음부터 한번 띄워보 주시죠. 이 질문 채팅에 네,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잠깐만요. 어디를 가야 되나요? 그 밑에 참가자 옆에 채팅 채팅. 누르시. 네네네, 네네. 채팅.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출력 제한이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출력 제한이 개통 안정성과 더불어 개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방안으로 사용될 수 출력 제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출력 제한의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을 개통 운영자 어, 중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출력 제한도 보면은 이게 원인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보상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전 망제약으로 인한 출력 제한이냐, 아니면 수급 불균형에 오는 출력 제한이냐, 아니면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출력 제한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로 좀 구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출력 제한을 시키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사업자가 스스로 이제 출력 제한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하면 저 외국의 시장을 보시면 도매 시장에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공급이 과잉되면 마이너스 가격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로 마이너스 가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가격이 나오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팔아도 마이너스 뭐 제로 이런 가격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출력을 자발적으로 출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상의 여지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송배전망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출력 제한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은 송배전 설비와 관련된 그 사업자가 어느 정도는 그 출력 제한에 대한 어떤 비용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시장 자체가 가격을 제대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용만 보고 스택을 쌓아가지고 개통 환경 가격을 정해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출력 제한이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오라고 할 때는 계속 다 들어왔는데 일단 그게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않게 출력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마련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발전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계약을 합니다. 일단 1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출력 제한을 했을 때는 보상은 없다. 그렇지만 그 이후까지 다시 이제 그 제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넘어가면 횟수가 더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 따라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할 거.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횟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뭐 일단 전력 시스템의 전력의 운영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책임질 부분이 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단 정부나 뭐 사실 공기업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나중에 이제 전력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는 현재 전력 질문이 시장. 네, 음, 질문이 지금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저 10분 네네네, 뭐 정도밖에 그렇죠. 남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한번 같이 골라주시죠. 읽어보시고 네, 한 네, 번에 좀 네. 답변을 아, 해주셔도 좋지 그럴까요? 않을까. 네네. 네. 현재 전력 시장 구조의 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전력 시장. 아, 네, 일단 뭐 전력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막는 가장 큰 걸림돌. 글쎄요, 이게 지금 좀 약간 뭐랄까, 이게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이게 공공성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그 민간 사업자들의 그런 뭐랄까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력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굉장히 이제 우선시돼 가지고 전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품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요금은 낮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정성 공급하는데 안정성을 굉장히 이제 한전이 뭐 책임을 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여러 가지 뭐 구조 개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의 정치적인 논리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1년 4월 달에 우리가 구조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2004년 6월 달에 노사정 협의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뭐 진행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배전 분할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유가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아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그 가장 큰 문제가 요금이 이제 인상할 거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좀 구조가 좀 바뀌었으면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력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주장을 좀 합니다만은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좀 이렇게 실시간 시장을 미리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개통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선은 제주도에서 어, 좀 더 실시간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별도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국으로 좀 확대를 해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좀 더 이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조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HVDC라고 해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연계되어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지 계통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지금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게 가장 좀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인버터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 인버터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좀 더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설비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들어와 있던 태양광 발전기들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제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 인버터를 부착을 해서 중앙관제센터에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제어를 가능하게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 수소, 전기 에너지를 물을 수소로 저장, 예, 예. 예. 뭐 이런 부분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지금 이제 지금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잉여 전력량,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량을 일단은 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소로 분해를 해가 수소 분해를 해서 뭐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 전기 요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경제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기 요금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일단 경제성이 좀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일단 전기 요금이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 아 연료비 연동제가 일단 시행되는 걸로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됐죠.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가 최소한 그래도 한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전이 제어할 수 없는 연료비의 연료비와 관련된 비용의 그 변동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수준에서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가에 연동이 돼서 그 여러 가지 연료비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40달러 수준에 있는데 일단 이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아마도 계속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연료비도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라가는데 서서히 좀 이렇게 반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미래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분산 에너지 자원이 확대되었을 경우에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서야 겨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전에 지금 이미 우리가 원가 회수율이 100%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력을 생산하면서 그 소비하기까지 발생된 여러 가지 비용은 소비자들이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정치적이나 아니면 뭐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전기요금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실질적인 변동비를 회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자들이 제대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뭐 정당한 비용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가 검증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가동을 시킬 건데요. 그래서 그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일단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뭐 가격을 원가 이하로 지불하면서 그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형식으로 계속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분산형 전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 배전 계통으로 그 잉여 전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배전 계통에 대한 그러면 이 망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 망을 이제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전력 발전량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는 양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양을 어, 일단 수용하기 위해서는 배전망을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고정비를 지금은 이제 한전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회수를 할 거냐가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아니, 지금은 이제 비중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뭐 어느 정도는 뭐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한전으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전은 전기 판매 수입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고정비 회수도 하기 힘들어지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우선은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대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망에 대한 부담을 적게 주는 그래서 일단 우선은 내가 소비를 하고 정말 남는 전력을 어떤 판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처분하는 차원에서 이제 망으로 보내게 될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비용도 앞으로는 좀 지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요금 체계를 좀 더 이제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대에 대해서 한전과 성수 등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이러한 이해관계 갈등이나 이게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대라는 건요. 일단 그게 이제 왜 늘어날 수밖에 없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자원이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원이나 보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비용들이 전기 요금에 다 이렇게 충당이 되면 전기 요금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 자원은 대표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발전 단가 있죠. 그 발전 단가들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어, 전기 요금보다도 이런 발전 단가가 훨씬 더 낮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내가 한전에서 전기를 받았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한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밤 시간이나 뭐 이럴 때는 그 전기를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완적으로만 한전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발전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텐데 점점 떨어지면서 분산에너지 자원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스스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시장의 그런 경제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죠. 사실은 뭐 이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수입 감소가 앞으로 이제 가면서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탈해 나가면 자기네들의 수입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들어서 뭔가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반응 제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소비량을 감추고 수요 공급 효율을 높이는 수요 반응. 네, 지금 이제 수요 반응과 관련해서 지금 DR 사업을 지금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력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때 굉장히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데 실상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예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원자력이나 뭐 저기 석탄 발전 이런 발전소들을 많이 지어놔가지고 지금 사실은 뭐 줄여 나간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요.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수요 반응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할 때 우리가 수요 반응을 줄여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급의 여력이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지금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의 그런 뭐랄까 자발적으로 수요 반응을 또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장의 가격 기능이 그거를 이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지금 제대로 지금 활동이 안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도매 시장에서 아까 S&P 얘기를 했는데 그것 자체도 가격 비딩에 의해 가지고 시장의 수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반대로 생각해서 줄여가지고 뭐 시장에다가 이제 수요 자원을 이렇게 발전 자원과 동등하게 이렇게 뭐 비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거기에 준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보면 조금 뭐랄까 좀 역동적이지 않은 그래서 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의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가격 비딩과 함께 좀 더 이렇게 좀 발전된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네, 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네, 저희가 그 다음 강의가 곧 4시라서 네네네네 좀 네. 시간이 지나서 네. 아마 질문들이 많아서 그걸 짧은 시간에 대답해 네네. 주시느라 굉장히 곤란하시지 않았을까. 네. 쉽게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모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라도 답을 해드리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마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네네네 여러분들 질문이 구체화되면
좀 저희 네네. 한번 모아서 또 네네. 연구원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저기 뭐야 좀 지루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좀 전력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이걸 설명하기가 사실은 뭐 좀 쉽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